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회의에서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면서 정권의 야당 파괴 시도를 의연하게 분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한 날 8개월째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신 다음 관련한 후속 뉴스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너무나 무리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을 했고요. 대거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도보로 포토라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는요, 10분가량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뒤 검찰 조사실로 향했고요. 10시 40분이 조금 넘어서부터 조사가 곧바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후 7시쯤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이후 3시간이 넘도록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술조서 열람까지 마친 이 대표는 어젯밤 10시 42분쯤 성남지청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어 취재진들에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소회를 간단히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시고 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도 이어보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하세요. 쉣.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소장에 정부 공소장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는데요. 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 중 납득할 만한 것이 없었다면서 자신의 무혐의를 재차 강조했고요. 그럼에도 검찰은 답을 정해놨다. 기소를 할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대표의 지지자들 또 그에 맞서는 보수 단체들까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저녁에도 양측에서 또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네, 어제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검찰 출석 시간보다 몇 시간 전인 새벽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들이 모여들어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총 1,10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파란 풍선을 들고 이 대표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반대쪽에서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서면서 이 하루 종일 고성과 포간이 오가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신경전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오자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재명 고개 숙여라 라고 외치고, 이에 맞서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주위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양쪽으로 갈라져 소란스러웠던 성남지청 앞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절대지켜! 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끝내고 간단한 입장을 밝힌 후 밤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귀가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반대편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표 검찰 조사에는 과연 어떻게 임했을지 또 검찰의 신문에 어떤 답변들을 내놨을지도 궁금한데요.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북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대표는 검찰 측에서 이창수 성남지청장과의 티타임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통상 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의 소환 조사 때 예우 차원에서 수사 책임자와 5분에서 10분가량 차를 곁들인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대표가 이를 거절하고 곧바로 조사에 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점심 식사 때도요, 설렁탕을 배달시켜서 성남지청 내부에서 간단히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 대표는 이제 어제 조사에서요, 그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진술서 외에 더 말할 부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 질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답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이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또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산건설 등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불법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질문 상당수에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하겠다, 이외의 의견을 묻지 마라 등 제한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원하는 답을 못 얻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검찰 조사에 제한적으로 응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재판에 대비해 검찰에 자신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전술로 보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도 지난해 8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서면 진술서를 지참해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짧게 이어가면서 조사가 5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지금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검찰에 이제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검사 앞에서 내놓은 진술, 앞서 이 대표가 입장문 또는 이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혔던 주장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준비한 서면 진술서와 비슷한 의견을 요약한 A4 용지 4장 분량의 문서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이 대표 역시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박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먼저 어제 포토라인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반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요, 성남시장 시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덕분에 기업을 유치한 것이지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불법적 후원금이 아니라 정당한 광고비였고 또 기업 돈을 받아서 성남FC에 들어갈 예산을 아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말한 적극 행정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없으려면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뇌물죄의 핵심이고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선의로 후원을 했다기보다 토지 용도 변경이나 또 건축 인허가권 같이 이 대가성이 명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검찰은 성남FC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고 인허가권 역시 성남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후원 대가로 알짜배기 땅을 원하는 기업에 준다면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앞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후원 상황하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는 전혀 다르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사유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성남FC에서 광고나 후원 대가로 받은 성과급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검찰이 다시 문제를 삼고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21년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한 건 맞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은 없고요.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보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당시 친정부 인사였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 반발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네이버 측에서 성남시가 요구한 사안들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를 하니까 이 대표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한 언론은 이 대표가 당초 이제 어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가 검찰이 이처럼 예상치 못한 자료를 내놓으니까 입장을 바꿨다, 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검찰 측은 어제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고요.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답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이 대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 내용 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검찰 조사에 임하고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검찰이 네이버 측에서 나온 성남시 요구한 문건을 제시하자 나는 몰랐던 내용이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도들은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검찰 조사가 이제 마쳤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검찰의 다음 카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쏠리고 있는데요. 검찰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제1야당 현직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만큼 검찰 측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부진하고 관련해 다른 추가 혐의들이 나올 경우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구속 기소고요. 두 번째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 대표 혐의가 뇌물죄인데다가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영장을 청구할 경우 1월 임시국회가 개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서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체포 동의안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 사실상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건 이재명 방탄국회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권에는 또 한 차례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에 대한 반박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쏟아낼 계획인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조사 하루 뒤인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민생 과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검찰 조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모습도 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이 났습니다. 역대 이토록 한가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은 없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적인 이재명을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의 다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던 윤석열 검찰이 공권력 무한 남용의 징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다시 부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이 어떤 수순을 밟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쨌든 기소는 이제 기정사실로 한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과연 신병 확보 즉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1차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미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출석하게 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명증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했다라는 정황을 보면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야당, 제1당의 당대표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획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큰 파란이 발생할 거다. 야당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래 뭐 법 집행이니까 맞다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건가.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획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큰 경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까지 결국 이제 지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검찰총장이 어떻게 결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야당 측 패널께서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이제 공범으로 지목된 가령 뭐 두산건설의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시의 어떤 실무적인 그 당시에 행정 담당자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시도를 하느냐 그거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어제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덜어내고 나서 봤을 때 영장 실질 심사가 만약 진행된다고 보는 과정에서 이게 기각되게 되면 검찰이 있게 되는 정치적 타격도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노웅래원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결하지 않을 것이 거의 명징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기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기소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부분을 마무리 질 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어제 조사에서도 봤지만 이미 사전에 한 6페이지 정도를 정리해서 갔다는 것은 서면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면 마지막 조사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주변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이후 마지막 사건에 대한 매듭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불렀던 것이니만큼 1차적으로는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나 싶고 여전히 남아있는 대장동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핵심적인 물증 여부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여부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검찰이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를 기소는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자신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 자체도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민주당 당내 논란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항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 역시 이런 수순에서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명계는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할 당시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은 물론 새벽부터 전세버스를 대절해 전국 지자체장과 지역위원장들까지 총출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심한 상황이라며 쓴소리를 내놨던 터라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 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거 동행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비명계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온 국민께 알리기 위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주구장창 그냥 바깥으로 다 모여서 완전히 이게 옛날식이에요. 저거는 방탄. 그러면 우린 그때마다 또 이제 단일 대우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6년지기 친분을 자랑하고 있고 또 친명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하지 않아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영상을 보면서 정성호 의원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일단 정 의원은요 이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네, 정 의원은 복수 언론과 통화에서 자신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을 뿐이고 함께 가고 안 가고가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이후 이 대표와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대표를 끝까지 옹호하고 응원할 사람이라면서 이런 관측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안 가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심전심으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열이냐 정성호 저한테 어떤 분이 손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옹호하고 응원할 사람은 정성호일 거다. 저는 당과 당대표가 어떻게 분리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의리나 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전 누굴 잘 떠나거나 제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출석 전에 뭐 따로 만나셨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하셨다든지 뭐 혹시 그러셨나요? 저는 뭐 전화 통화는 안 하고요. 요즘 뭐 바쁘시니까. 다만 제가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격려 문자도 보내고 또 답변 오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간단합니다. 네 형님 이 대표가 뭐 그렇게 네 형님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유일하겠죠 저한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조폭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한 걸 두고 김 전 대통령을 모욕보인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후에 어쨌든 국민들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죠. 그런데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이 성남 성남 그 일에 같으면은 자기 혼자만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러 명의 그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 조폭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폭의 특징이 범죄에 대해서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전쟁 뭐 최형배가 떠올랐다 그렇게 언급하신 건가 보네요. 네, 하정우보다는 뭐 인물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없는 죄를 조작한다. 아니 없는 죄를 조작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면은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안 자체가 또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입니까? 아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DJ와 동일시하는 것 이거 DJ 욕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입니까? 비슷한 의견은 중도 입장에서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에게서도 나왔는데요.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심파조에 적반하장을 섞어서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교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분들 하던 바대로 뭐 심파조에다가 약간 적반하장을 섞어가지고 좀 했던 것 같고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이 얘기거든요. 거의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좀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성남 FC 수사 이번에 사실은 불러서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또 다른 악재로 꼽힐 만한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돼 있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저녁에 들려온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회장은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고 또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 또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도피했고요.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50분쯤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함께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콕 북쪽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론 속에 공개된 사진 속 김 전 회장은 흰 수염의 장발 상태로 빨간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고 이 체포 당시엔 김 전 회장의 태국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태국 거주 한국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하고 그다음에 양 회장의 검거는요, 이제 태국 현지 이민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김 전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제공한 건 바로 우리나라 검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국내에서 도피 자금을 가져갈 수 없도록 재산 처분까지 막으면서 김 전 회장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쌍방울의 재무 담당 임원이자 김 전 회장의 친인척 금고지기 김모 씨를 붙잡았고요. 김 씨의 이메일과 김 씨가 갖고 있던 연락처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압축해 나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 태국 당국 등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이 끝나면서 그간 김 전 회장의 행적과 과거 이력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요, 이제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도피 생활 중에는 이제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을 회사 돈으로 비행기 1등석에 태워서 해외까지 불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을 비웃듯이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에 쌍방울 임직원에게 연락해서 서울 강남에서도 술값과 팁이 비싼 이른바 템프로 살롱의 여성 종업원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태국 등을 거쳐서 태국 등으로 이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해당 여성은 쌍방울 회사 돈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태국 2번, 싱가포르 1번을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태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이 과거 전북 전주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고 이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실제 김 전 회장의 전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불법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요. 2017년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50차례에 걸쳐 3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김 전 회장이 음지를 벗어나 사업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상장기업 인수 합병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쌍방울도 인수를 한 거죠. 네, 지난 2010년 쌍방울 인수 이후 김 전 회장은 외관상 거물 기업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또 시세 조종이 용이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사들이면서 그룹사의 면모도 갖추게 되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지인은 코스닥 회사 인수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 전 회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인맥을 배경 삼아서 대북 사업을 통해 재벌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대북 사업으로 재벌을 꿈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바로 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루 의혹,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의 체포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 쌍방울그룹 회장 당시 김성태 씨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노수 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회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노수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노수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김 씨가 언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과연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네, 그것도 그럴 것이요.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에 검찰에 먼저 쌍방울 그룹의 비리 사건을 봐주면 이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당시 검찰이 부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오랜 도피 생활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혹의 전말을 자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불법 송금을 비롯해서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는 그런 혐의를 또 받고 있죠. 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도지사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이 남북 경협 사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자신과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아태협 회장 구속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경기도와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 이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쌍방울 내복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부인했었죠. 이 당시 여야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입만 열면 비 얘기나 하고 사실도 아닌 것들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런다고 해서 국면이 전환됩니까? 민심이 바뀝니까?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복 이런 거. 물론 이제 우연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날 같은 날입니다. 바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제 체포가 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다음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여기에 지금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입을 여느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출석한 날 김성태가 태국에서 검거가 되는 거 이게 우연인가요? 너무 우연이 많으면 제가 볼 때 우연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획이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요, 김성태 씨가 와서 입을 열 내용은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혐의는 뭐냐면 전환사채 관련된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배임 횡령, 그다음에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건데요. 이건 맨 끝트러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 얘기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 내용이 더 먼저 나오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도 안 나온 내용인데 쌍방울만 나오면 변호사 대납 얘기가 나와요. 쌍방울 사건의 핵심의 부분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인데 김성태 입만 보고 있었다는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좋은데요. 핵심은 제가 말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문제가 더 크니까 그 수사부터 좀 공정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격가지로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검찰이 또 표적 수사한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백주대낮의 조폭 출신의 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인 행세를 해가면서 국민들 앞에 섰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이 태국으로 도피해서 이렇게 천인공노한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일 겁니다. 이미 구속이 돼 있고 도지사든 시장이든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 한 명을 꼽으라면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의 자리겠죠. 근데 이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의 임원을 지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 들어와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던 문제들까지 드러나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김성태 씨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북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게 유죄로 입증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김성태 씨가 조폭 출신이 갑자기 어느 날 북한과 연결고리를 맺게 된 데는 어느 정도의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아태협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쌍방울과의 연결고리 속에서의 수사가 진행되게 될 건데 오늘 갑자기 검거됐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태국과의 이 범죄인 송환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있는 날 갑자기 이게 검거됐다 해서 오늘 내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요. 그 시간에 따라서 김성태 씨가 들어오고 났을 때 그 조폭 출신의 범죄자가 내놨던 실질적인 진실의 과정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 장남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맞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요. 수원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 장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이와 함께 당시 송치한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해서도 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 대표의 장남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것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상습 도박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했는데요. 성매매 의혹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이제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 내일은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이었죠. 조카의 살인 사건을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서 그 유족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판결이 지금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관련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1, 2심 변호를 맡았던 것이 논란이 되자 이 조카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데이트 폭력이란 표현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회의 등 여권 상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수행원 면면 그리고 일정을 살펴보니까 경제 외교, 이게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첫 해외 순방이자 취임 후 첫 중동 지역 방문으로 원전, 방산 세일즈 등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설명 듣고 오시죠.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양측 모두 국빈 방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서 한 UAE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한국 정상이 의전상 최고 예우를 갖추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UAE를 찾는 건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요, UAE 방문길에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이처럼 이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거 현 정부 출범 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에 중심을 둔 정상 외교로 수출을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한 UAE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UAE의 우리나라 투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UAE 국부 펀드 등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수출 원전 1호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도 방문해 노동자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국군 UAE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 방문,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참석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유엔 총회라고 불릴 정도로 이 참석자 면면 그리고 어젠다 설정 등의 측면에서 이제 권위를 가지는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처럼 직접 참석하는 것, 이것도 또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19일 특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과 우리나라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기후변화,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한창 뜨거워지는 시점에 윤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국내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여당의 당권 경쟁 상황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을 텐데요. 지금 불거져 있는 최대 관심사는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당권 도전으로 가닥을 잡느냐 아니면 뜻을 접느냐, 바로 이거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촉했는데 이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직접적인 계기는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나 전 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비탄감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을 받는 등 파장이 불거진 거였죠. 그런데 어제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에서 이제 사퇴 의사를 공개한 뒤에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밝혀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어제 오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언론들이 일제히 나 전 의원의 사퇴 사실을 보도했는데 막상 대통령실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셈인데 이를 두고 아직 서로가 공감하는 사퇴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왔는데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저녁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문자와 유선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사의 뜻을 밝혔음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다시 전해지면서 또 반전이 일어났죠. 네,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였지만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오전 뉴스원과 통화해서 나 부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입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자 대통령실도 더 이상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의 표명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뉴스원이 전했습니다. 다소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든 이제 나 전 의원이 문제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놓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심, 이것이 당권 도전의 시동을 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지 아니면 윤심의 기류에 맞춰서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고 메시지인지 이것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은 이제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체 공식 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잠행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난 나 전 의원은요,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선택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또 우리 국민의 힘의 미래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이 여당 친윤계 사이에선 불출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비윤계에서는 출마를 응원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친윤계 조수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다. 이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은 당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이 나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의 주제는 단결과 전진입니다. 단결과 통합입니다. 단결과 통합만이 내년 총선 승리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고 게이트웨이입니다. 단결과 통합 없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전진도 대한민국의 내일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들 자격 없습니다. 반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응답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했고요. 범친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거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결선 투표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나 전 의원과의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이시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수도권이신데 그분들 중에 한 명만 올라간다면 뭐 이런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를 표명한 뒤에 지금 거취를 두고서 관측이 나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자신도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윤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게 또 눈길을 끕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척을 지고 각을 세우면서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마음이 내심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출마를 하더라도 지금 일각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게 되는 비윤 후보처럼 비춰지게 되는 순간 되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총선을 이끄는데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비윤이 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있는 많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높은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끝끝내 출마하게 된다면 가장 끌어내리는 좋은 그 구도는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지어질 때 당심이 흔들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친윤이 비윤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성공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갈라치기로 프레임을 잡는 부분들을 오히려 질타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관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나오고 싶은 마음과 또 현실적으로 출마에 대한 가능성 사이 속에서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은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뭔가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거든요. 어떤 게 해법이 그러니까 어떤 순탄한 해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방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초창기 메시지가 너무 거칠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의 겁니까? 메시지가 조금 거칠게 나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전당대회에 한 발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언론을 비롯해서 야당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의 소지들이 넘쳐나게 되게 된다면 전당대회뿐 아니라 국정 운영 또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게 모여져 있는 당 주류의 마음들이 다 표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도 속에서는 모두가 통합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지금부터는 축제장처럼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그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든지 간에 그 내용들이 당에 해가 되거나 갈등의 소지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지도부 등에 대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인사가 아닌 정치 평론가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김기현 의원을 선호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토를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번 총선거에서
소위 일당이 되지 않게 되면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국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총선 이후에는 임기가 거의 반 정도 이제 남게 예, 되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거의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저희 전열을 정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줬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당대회는 전제로 했을 때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전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미 전당대회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식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자리를 가지고 당대표를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사는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해석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줬을 때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볼 때 계속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지금 거의 여당 내부에서도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깜짝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문제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생각은 매우 높은데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적어도 좀 다른 쪽에 있는 걸로. 다른 쪽에 있는데 앞으로 2달 동안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과 관계를 제대로 봉합해내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당내에 갈등이 많으니까 좋다면 일정이 좀 자율적으로 열어놓을 테니까라고 하는 윤심의 변화도 좀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집결해서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압승을 거두자며 당심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엔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인사회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 당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나온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경제와 자부심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 애잔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돼요. 뺄셈 정치의 DNA.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로 원팀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총선은 전국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승부입니다. 반드시 170석 해서 윤석열 정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비자 중단 발동동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는요,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는 차별이라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일주일 만인데요. 사실상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첫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서 발급을 중단한 건 방문이나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 등을 목적으로 한 비자인데요. 당장 어제부터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 가족 동반 비자의 발급이 중단이 됐고요. 30일에서 90일까지 출장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용 비자는 중국 측의 초청장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본에 대한 조치는 우리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에는 단기 비자 발급이 중단됐지만 일본은 외교나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일반 비자 발급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비자 발급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요. 일본에는 딱히 비자 발급 재개 조건이 언급되지 않아 중국이 일본 측에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국 경로를 통해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이제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한번 귀국하면 사실상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 체류 주재원이 많은 대기업보다는 입출국이 빈번한 중소기업에 타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새로 받아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주잖아요. 오늘부터 안 준대잖아요. 올해 해외 수출 계획에 대해서 샘플들 그쪽에 다 나오니까 난감하죠, 이제.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면서 기대감이 컸던 여행업계 역시 이번 조치에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기업 출장 등을 전담하는 비즈니스 여행사들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또 항공업계나 면세점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식품업계 등 대부분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겪으며 각자 대안을 마련한 상황이라 당장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기부는 13개 지방중기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기업 애로 접수 센터를 긴급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기부는 또 외교부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국의 단기 비자 중단은요, 이제 방역 상응 조치를 앞세워서 가장 먼저 한국을 겨냥했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보다도 강도가 이제 더 강한 조치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그 조치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기업 활동은 할 수 있게끔 일반 관광객에게만 비자를 중단했는데 중국은 예외 없이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해서 대등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에 외교가 일각에서는요, 중국이 최근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한국과 일본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려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우리 정부는요,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우리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도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 이러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계속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한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상태에서 저희가 구심 끝에 내렸던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열애설의 펄쩍.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글로벌 아이돌이죠.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지드래곤의 열애설이 보도됐는데요. 그 열애설 대상으로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가 지목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 남녀가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남성은 지드래곤이고 여성은 이 회장의 외손녀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열애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실제로 지드래곤이 지난 주말 한 콘서트를 관람하기는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드래곤이 본인 SNS에 관람 인증 사진도 올렸었고요.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 역시 해당 콘서트를 관람한 사실을 SNS에 인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탑스타 그리고 이제 재벌가의 열애설이라서 이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이 또 나왔죠. 먼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건 열애설 상대방인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 측이었습니다. 이 신세계그룹 측은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중국 측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는데요. 신세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외손녀에게 확인한 결과 공연은 여러 명과 함께 관람했고 지드래곤의 팬으로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드래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드래곤이라든지 또 상대방 모두 이제 난데없는 중국발 열애설 상당히 이제 당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드래곤은 과거에도 또 열애설로 아주 곤혹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한 아이돌 스타와 파리에서 열린 명품 패션쇼에 비슷한 스타일의 명품 브랜드 의상을 입고 나타나 열애설이 난 적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열애 중이기 때문에 커플룩을 맞춰 입었다라는 황당한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때에도 연예인들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 명품 브랜드에서 먼저 열애설을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명품 브랜드가 상대 아이돌이 착용한 제품이 이 커플룩이 아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컬렉션 제품이라고 밝히면서 열애설은 사실 확인 없이 엉뚱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6억짜리 신봤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전남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휘기 산삼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얼마나 크길래 세계 최대냐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길이가 가로 112cm, 세로 80cm에 이르고요. 무게는 415g으로 채소 한 근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중국 산삼 시장에서 6억 원에 낙찰된 312.5g의 산삼에 비해서 100g이 더 나가는 건데요.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싸겠죠. 이 산삼의 감정가 무려 6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이제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건 과연 저렇게 큰 산삼 성분은 어떨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만이 협회가요. 산삼의 색상, 형태, 크기 등 국내 산삼과 비교해서 특색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진에게 성분 분석 등을 의뢰했었습니다. 2달 만에 나온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먼저 인삼의 사포닌 성분 가운데서도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이 함량이 높게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더욱 놀라운 건요. 이 산삼이 무려 1500년 전의 백제산삼과 1300년 전 인형을 닮은 통일신라시대 신라삼의 회귀 출현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전통신만이협회에서 산삼의 실뿌리 한 가닥을 떼어 맛과 향을 보고서는 이 삼이 특별하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국내 인삼과 산삼의 미래 가치를 위해 이 산삼을 매입하고 종자를 확보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